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 한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은심은 딸 소영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들여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0을 넘어서 얻은 늦둥이 딸이 이제 28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소영이 화면 속 웨딩드레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소영이가 입으면 더 예쁠 거야. 은심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소영은 유학에서 돌아온 지 2년째였습니다. 감성적이고 섬세한 성격 탓인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면이 많았지만 지연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은심은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소영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지연 30살의 성실한 청년이었죠. 보육원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처음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딸을 대하는 모습이나 평소 행동을 보면 참 배려심이 깊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영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 지연이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 은심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약혼식이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치르기로 했지만 그래도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은심은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약혼식 전 가족사진 리허설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진관에는 소영과 지연 그리고 은심과 지연의 양어머니인 김혜령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사진기사가 이리저리 포즈를 잡아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자, 이번엔 신랑 어머님과 신부 어머님이 함께 서주세요. 사진기사가 지시했습니다. 은심과 혜련이 나란히 서자 사진기사가 렌즈를 들여다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신랑분이 외할아버님하고 참 많이 닮으셨네요. 특히 눈매가 똑같아요. 그 말에 은심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외할아버지라니, 자신의 아버지 오재영과 지연이 닮았다는 말인가요? 은심은 지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한 눈썹, 선이 굵은 눈매. 확실히 아버지와 비슷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 그런가요? 은심이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심은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은심이 20살 무렵 아버지가 혼자서 지방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출장을 가면 며칠이면 돌아오는데 그때는 한 달 가까이 집을 비웠었죠. 돌아온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끔 전화가 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린 은심은 그냥 일 때문이려니 했는데 설마. 은심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사진기사의 농담 한마디에 괜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은심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약혼을 앞두고 괜한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은심은 잠들기 전 아버지 오재연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89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정한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셨어요. 퇴역군 간부 출신답게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은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일찍 자거라. 아버지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습니다. 은심은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사진기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약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 양어머니 혜령과 함께 은심과 소영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작은 한정식 집이었지만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소영이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 소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고마운 건 저예요. 은심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혜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심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은심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혜련을 처음 본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은심은 혜련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은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목동교회에서 뵌 적이 있어요. 아마 20년도 더 된 일일 거예요. 아, 목동교회. 은심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낯이 익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함이. 그땐 제 이름이 김미정이었죠. 혜련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었어요. 김미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 자주 들렸던 이름이었어요. 미정아, 미정이가. 젊은 시절 아버지의 입에서 종종 나왔던 그 이름. 은심은 갑자기 목이 마른 것을 느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지연이는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은심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께서 20살 때 저를 입양해 주셨어요. 그래, 우연히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연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의젓하고 착해서. 혜련이 지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심은 혜련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솔직하고 담백한 성격인 자신이 이런 직감을 느끼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의 거짓말을 귀신같이 알아차렸던 그 감각이 지금도 살아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심은 계속 김미정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정이가 바로 지연의 양어머니라니. 엄마,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은심이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불안감이 배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은심은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기억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아버지가 지방 출장을 다녀온 그 겨울, 그리고 그 이후로 자주 걸려오던 전화들. 아버지는 항상 조용한 목소리로 미정아라고 부르며 이야기했었죠. 당시 은심은 아버지의 일 관련 연락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목소리에는 일반적인 업무 관계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 개인적이고 더 친밀한. 설마. 은심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와 김미정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연이가. 혹시? 은심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추측은 너무 위험했어요. 딸의 약혼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기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신랑분이 외할아버님하고 참 많이 닮으셨네요. 그리고 오늘 만난 김미정,
아니, 김혜련의 어색한 표정들.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심의 직감은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심은 잠들기 전 아버지의 방 앞을 지나면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8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한 아버지였지만 최근 들어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꺼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심은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를 깨워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딸의 약혼식을 평온하게 치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이른 산책을 나가셨고 소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버지의 방을 둘러볼 절호의 기회였어요. 은심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아버지의 군복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항상 그렇듯 신문과 독서용 안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심의 시선이 오래된 서랍장에 머물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 서랍장에는 아버지의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들과 통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일기장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은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고 그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한 여자가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고 그 옆에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심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어제 만난 김혜련이었습니다. 훨씬 젊었지만 얼굴 윤곽이나 눈매가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이는 은심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지연이 돌잔치 1995년 3월. 펜으로 삐뚤빼뚤 쓰인 글씨였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은심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지연이는 1994년생이라고 했는데 돌잔치가 1995년이라면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은심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산책에서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은심은 서둘러 사진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은심아, 일찍 일어났구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시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잠이 안 와서요. 은심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은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그 침착한 표정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은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김미정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느냐? 어제 지연이 어머니를 만났는데 예전 이름이 김미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종종 부르셨던 기억이 나서요. 아버지는 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침묵이 은심에게는 답과 다름없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걸 왜 캐묻느냐?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 지연이가 우리 소영이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가 착하고 성실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은심은 아버지의 반응에서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연이는 분명 아버지와 김미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렇다면 지연이는 소영의 외삼촌이 되고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가 아버지 아들이 맞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 아이는 내가 책임지지 못한 아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은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사실이었던 거죠.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은심은 사진을 들고 혜련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혜련은 은심을 보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러 온지 직감한 듯 했어요. 들어오세요. 혜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심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혜련은 그 사진을 보자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혜련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지연이가 저희 아버지 아들이 맞나요? 혜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는 모르고 있어요. 아니, 오재현 씨는 절대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대신 뒤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죠. 은심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딸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소영은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운명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농담이었습니다. 혜련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수십 년간 간직해온 무거운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1993년 겨울이었어요. 혜련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25이었고 목동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죠. 오재현 씨는 교회 장로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은심은 숨을 죽이고 혜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신사적이고 책임감이 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죠. 은심 씨와 은심 씨 어머니가. 혜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부인께서 병상에 계셨고 어린 딸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마음이 동정으로 시작된 게 언제부턴가 다른 감정이 되어버렸죠. 은심은 어머니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던 걸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2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 시기가 맞았어요. 지연이는 은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94년 3월에 태어났어요. 혜련이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오재현 씨는 아이가 태어나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엄청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혜련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이는 지연이를 위해 집도 구해줬고 생활비며 병원비며 모든 걸 책임져 줬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비, 대학 등록금까지.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은심이 물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했어요. 은심 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서 지연이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 맡겨졌죠. 저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입양했고요. 은심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긴 침묵과 무거운 표정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평생 지고 살아온 죄책감의 무게였던 거죠. 지연이는 정말 모르고 있나요? 네, 전혀 몰라요. 아이는 그냥 고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후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하지만 설마 그분이 친아버지일 거라곤 꿈에도 모르죠.
그때 혜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소영이하고 같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혜련은 당황한 표정으로 은심을 바라봤습니다. 은심은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이 일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심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절망적이었어요. 딸의 약혼을 이틀 앞두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니. 그때 소영이 화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연 오빠랑 마지막 드레스 피팅 다녀왔어요. 정말 완벽해요. 소영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은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소영아. 은심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은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소영아, 지연이와의 결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엄마, 설마 지연 오빠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소영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연 오빠 좋은 사람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심은 딸의 격앙된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잔혹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 사랑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지연 오빠가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소영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대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결혼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됐습니다. 일단 약혼식을 미루자. 그리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싫어요. 소영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 미루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모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심은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어요. 내일은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라도. 약혼식 하루 전 새벽 4시 은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깐 잠들었던 은심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따님이세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오세요. 은심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소영을 깨웠어요. 소영아,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 가야 해. 잠에서 깬 소영도 놀라며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어색했지만 할아버지 일 앞에서는 그런 것도 잊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새벽인데도 분주했습니다. 은심과 소영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는 일시적인 뇌혈관 경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고령이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지연과 혜련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급히 연락했던 것 같았어요. 소영아,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없대요. 하지만 입원해야 한다고 해요. 혜련은 멀리서 침대에 누운 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사람, 지연의 친아버지, 할아버지. 지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재현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오재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오랜 죄책감이 모두 뒤섞인.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모두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연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오며 은심에게 건넸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할아버지는 워낙 건강하셔서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은심은 지연의 배려심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청년이 자신의 이복 형제라니. 그리고 딸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새벽 6시쯤 오재현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또렷해진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연을 발견했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아시다니. 평소에는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오재현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특히 은심과 혜련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연아, 너는 좋은 아이다.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빨리 회복하세요. 내일이 약혼식인데 할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야 해요. 그 말에 오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약혼식? 내일이면 자신의 손녀와 아들이 약혼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은심아. 아버지가 은심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자. 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소영과 지연, 혜련이 모두 복도로 나가자 병실에는 부녀만 남았어요. 아버지. 은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오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언제부터? 어제 혜련 씨에게 모든 걸 들었어요. 지연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재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소영이 외할아버지고 지연이 아버지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은심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죽을 때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오재현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냐? 모르겠어요. 은심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소영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엄마, 지연 오빠가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은심과 오재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지연이 들어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오재현은 지연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멀리서만 지켜봤던 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아. 네, 할아버지.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이 할아버지시잖아요. 오재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소영은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이와 너는 남매다. 그 순간 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병원을 뛰쳐나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심은 미치듯 딸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평소 자주 가던 카페나 도서관에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재현의 고백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련이 옆에서 어깨를 토닥여줘도 반응이 없었죠. 지연아. 혜련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니? 지연은 고개를 돌려 혜련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혜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이었지만 이제 와서 변명할 여지는 없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어둠 속에 둔 거예요? 지연아, 그때는 뭐요? 지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게 하는 게 저를 위한 거였다고요? 혜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은심이 친구 양현숙과 함께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양현숙은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는 친구로 입이 가볍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현수가 고마워. 같이 찾아줘서. 소영이 못 찾았어? 양현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을 보니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은심은 지연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은 은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머니? 누나? 그 말에 은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이 없다고요?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이 제 여동생이었는데요.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양현숙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은심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지연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 상황이 너의 가치를 바꾸지는 않아. 지연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인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연아. 혜련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오재현 씨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멀리서나마 계속 지켜봤거든. 사랑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인 줄도 모르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때 병실에서 간병인이 나왔습니다. 오재현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지연 씨를 찾으신다고 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병실 안에서 오재현은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들어서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앉아라. 서 있겠습니다.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거짓말로 살게 해놓고 미안하다고 끝인가요? 오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다. 다만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너는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들이지만 정말 자랑스럽게 자라줬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켜본다고요? 숨어서 훔쳐보는 게 지켜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연아, 제가 어릴 때 가끔 나타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후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버지였던 거네요? 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제가 소영이를 사랑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더 미안하다. 지연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이는 어디 있어요? 찾고 있어. 은심이가. 소영이가 제일 힘들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소영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잖아요. 오재현은 지연의 말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은심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소영이를 찾았어. 집에 와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게요. 지연아. 오재현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대신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마. 지연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라고 불러야 하나요? 지연아, 넌 내 아들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지연은 아무 대답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양현숙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심아, 정말 큰일이구나. 어쩌면 좋지? 모르겠어, 현수가. 정말 모르겠어. 은심은 딸과 지연 그리고 아버지 모두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영이었어요. 딸이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집으로 가는 길, 은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심은 소영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은심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그지는 않았더군요. 소영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한참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은심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어제야. 혜련 씨에게 들었어. 그래서 약혼을 미루라고 하신 거구나. 소영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심은 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영아, 괜찮니? 괜찮을 리가 있나요? 소영이 처음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이 오빠였다는데. 그 말에 은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의 순수한 사랑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야 하다니. 소영아, 너는 몰랐던 일이야. 아무도 너를 탓할 수 없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소영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빠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소영아, 나야. 들어가도 될까? 소영은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오지 마요. 보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은심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소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아니면 여전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지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 아니라고요? 소영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감정은 뭐예요? 제가 오빠를 사랑했던 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건 변하지 않아. 진심이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매가 서로 사랑하는 게 진심이라고 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의 말이 맞았거든요. 은심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 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운명이 너무 잔혹한 장난을 친 거였어요. 지연호. 아니, 지연씨. 소영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내요. 소영아. 운명이 우리를 갈라놨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소영아, 한 가지만 기억해줘. 뭔데요?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은 가짜가 아니었어.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다고. 소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분간 멀리 가 있을게.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어디 가는데요?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가려고 해. 거기서 새로 시작할게. 은심이 지연을 말렸습니다. 지연아, 그럴 필요 없어.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은심 씨. 지연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누나라고 해야 하나요? 지연아. 은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야 알게 됐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그때 양현숙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은심아, 괜찮니? 걱정돼서 왔어. 양현숙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정말 누구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소영이 갑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연 씨, 정말 가실 거예요? 응. 그럼. 소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로.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너도 행복해야 해. 꼭.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아픈 이별이었어요. 지연이 집을 떠나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은심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양현숙이 은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심아, 정말 힘들겠지만 시간이 약이야. 다 지나갈 거야.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과 지연 그리고 자신 모두가 이 상처를 언제 치유할 수 있을지. 그날 밤 은심은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고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은심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책 읽기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동화책을 펼쳐들고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옛날 옛적에 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녀를 두었답니다.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은심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은심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지난 6개월간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책 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심은 소영을 만났습니다. 딸은 새로 시작한 직장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소영은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오셨어요? 응, 오늘은 특히 재미있어 했어. 우리 소영이는 회사에서 어땠어? 괜찮았어요. 새 프로젝트가 흥미로워요. 소영은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일에 몰두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엄마,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내일 퇴원하신대. 오재현은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특히 지연이 부산으로 떠난 후로는 더욱 침울해 하셨죠. 집에 도착하자 양현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 힘든 시기 동안 은심의 든든한 지지자였어요. 은심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지연이한테서 편지가 왔어. 은심과 소영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지연은 부산으로 떠난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양현숙이 편지를 꺼내며 읽어주었습니다. 은심 누나 그리고 소영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부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야.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모든 게 낯설고 마음도 복잡했거든. 하지만 이곳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씩 평정을 찾아가고 있어. 소영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너에게 특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을 후회하지 마. 그 감정들은 순수했고 진실했어.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가짜였던 건 아니야. 너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소영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아픈 추억을 정리하는 눈물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오재현 어르신께 전해주세요. 이제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아팠을 거라는 걸.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은심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재현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버지, 지연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은심이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재현은 안경을 쓰고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이 녀석이 참 의젓하게 컸구나. 아버지, 이제 지연이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진짜 아버지로서요. 오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날 저녁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소영아, 요즘 어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 시간이 약이란다.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연호. 아니, 삼촌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다고. 오재현은 손녀의 용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은심은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엮인다고 믿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거더라고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양현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은심아. 너희 가족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부산에서는 지연이 혜령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됐어요. 그리고 오재영과도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30년 만에 진짜 부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소영은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은심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온 거죠.
비록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만든 가장 잔혹한 시험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